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의 체력이 좋다라는 말을 전일 미국 시장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을 보니까 우리 시장도 시장의 체력, 면역력이 많이 나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시장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 분위기는 그래도 2,700선, 93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종별로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 수산과 또 식품 업종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타자는 또 누구일까요? 저희가 오늘은 화장품 업종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 출발해 보시죠. 네, 국내 화장품주가 중국 이슈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60%나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겠죠. 자, 높은 중국의 의존도 때문에 국내 화장품주의 주가는 중국 이슈에 민감합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화장품주는 중국과 면세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 말에 국내 화장품주는 면세 트래픽 증가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잠깐 확대가 되었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사그라들면서 화장품주의 주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내 LG생활건강의 주가만 금세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LG생활건강은 브랜드들이 럭셔리 시장에 포진되어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메스티지 브랜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두 기업의 주가는 중국과 면세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의 진행 상황과 브랜드 설화수에 대한 중국 시장의 반응이 중요했고 또 LG생활건강은 중국 지역 판매량과 시장 내 경쟁 양상, 면세 수요 등이 증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럭셔리와 메스티지가 무엇인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메스티지는 메스와 프리스티지 합성어로 대중을 의미하는 메스와 명품인 프레스티지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럭셔리 제품과 유사하지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화장품 시장에서는 럭셔리 제품과 메스티지 제품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럭셔리와 프리미엄화 현상은 스킨케어 시장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중국 타오바오 화장품 판매량 상위 순위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면 스킨케어 카테고리 평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광군제 스킨케어 브랜드사들의 판매 데이터 순위 역시 중국 스킨케어 시장 내 럭셔리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6년 스킨케어 카테고리 내 럭셔리 브랜드의 개수는 약 3개에서 2021년에는 6개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스킨케어 시장 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케어 시장은 럭셔리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요. 또 럭셔리 브랜드사들은 마진을 마케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SNS 등을 활용한 모바일 판매, 또 영상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용 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킨케어가 아닌 메이크업 제품들은 어떨까요? 스킨케어가 달리 이 색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스티지 시장입니다. 메스티지 시장은 브랜드력보다 대중성이 더 중요하고요. 시장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낮죠. 최근에는 색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더욱더 낮아지게 되면서 신생 색조 브랜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예전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채널의 확대로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채널의 판촉 활동만으로도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신규 브랜드사들의 증가는 OEM, ODM사에게 호재가 됩니다. 화장품 OEM, ODM들은 신규 고객사가 늘어날수록 또 그들의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화장품 OEM, ODM 기업들은 높은 생산력과 높은 수준의 R&D 역량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보시고 있는데요. R&D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화장품 업종에서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 스킨케어 시장 내 럭셔리 브랜드로서 높은 성장성을 지닌 브랜드사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인데요. 온라인화의 영향과 시장 환경적 변화로 럭셔리 브랜드사의 경쟁 우위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둘째는 중국 내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입니다. 온라인화로 인해 색조 시장의 진입이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 ODM사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죠. 자, 오늘은 중국 시장 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대가 모아지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60%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여전히 럭셔리 스킨케어 시장의 우위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주목받고 있는 국내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 내에서 한국 럭셔리 화장품 자체가 기존에 상당히 인기가 끌어왔고요. 최근 네. 같은 경우는 일부 경쟁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인기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자체가 2018년 이후로 연간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을 하는 모습이고요. 소매 시장 내 화장품 비율은 1.1%로 우리나라 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콜마 정도로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같은 종목은 또 리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이미 그 전부터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좀 인기를 얻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킨케어 기업들 좀 확인을 해봤는데 색조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오바오와 티몰 내 색조 카테고리 스토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들도 중국 시장의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인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이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의 증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중국의 판매 비중이 높았지만은 이제는 좀 다각화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중국 외에 미국 시장, 이런 시장 쪽으로 해서 다각화가 된 기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상장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화장품 판매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섰다고 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좀 작은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그만큼 커진 국면이 있다 보니까 마진이 전보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화장품에 대한 그런 뭐 색조라든지 다양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정말 매출이나 이런 실적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코로나19에 있어서 전면 봉쇄 조치를 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좀 다소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진출해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에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전통적으로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게 중국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그리고 면세점과 연관해서 이러한 관광객들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관광객 유입과 함께 맞물려서 그 본격적인 시세가 나타났거든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뭐 설화수라든지 이러한 라인업이 판매가 호조가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판매가 이제 뭐 보따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호조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 이제 주 소비자층을 조사를 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설화수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의 라인업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 시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주 소비층 자체가 좀 그 청소년층이라든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국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예전에 호조를 맞이하던 기업들이 크게 변화가 없는 라인업을 여전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약간은 중립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가 중국적인 측면에서는 좀 퍼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1차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이 반등이 나왔다가 그 반등 자체는 기대감과 연결을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퍼지면서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다시금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만 이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리오프닝 관련 업종으로는 다시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성장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전에 그런 호황의 가능성은 조금 낮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트레이딩 관점이죠. 이제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업종에 묶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저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봐서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립 의견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내 기업이 또 세대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헤라나 이니스프리 같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는 자국 내 제품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차오라는 이름의 이런 운동이 또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립이라는 의견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떤 보유 의견을 어떻게 제시를 해주실 건지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뭐 현재 국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화장품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기대감,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보유 국면이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담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부분 자체는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아직 줄어드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자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뭐 완성품을 판매하는 업체보다 뭐 ODM, OEM 방식으로 특정 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뭐 색조라면 색조 그러한 한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리오프닝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보유를 해도 되는 국면. 근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포트폴리오에 크게 편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측면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립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덧붙여주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말씀을 하셨다시피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일부 화장품주들이 각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또 봄맞이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만큼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오프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신규 매수보다는 그럼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게 크게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 글로벌의 탑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살펴볼 때 글로벌의 탑에 있는 업종을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가의 반영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도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이 더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해외 제품의 뭐 색조라면 색조 그런 부분에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을 찾아서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 게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그 화장품과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먼저 강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강하지가 않았어요. 네. 되려 중국이 조금 리오프닝에 대한 조짐이 보이니까 주가가 강한 측면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그러한 공급이 되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국내 기업에서 탑픽 종목을 하나는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서두에서 제가 그 다 녹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외에 나라에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네. 중국과 그 다른 나라죠. 미국까지 같이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런 색조 화장품에 ODM이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네. 주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가 중복되는 업체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네.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주요 브랜드향으로 공급이 되는 업체인데 네. 글로벌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법인의 매출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화장품 업종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CNC 인터내셔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매출을 내는 기업 그리고 ODM 업체로 지금 CNC 인터내셔널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화장품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슈 분석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식스센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계속해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이 말씀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이슈 분석해 봤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더 들어보고 싶고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들 어떤 부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 자체가 어제 미국장을 비춰보면은 다시금 원유 강세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비철금속, 대표적으로 아연 같은 경우가 5년 내에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 저희가 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하나의 빌미죠.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어제 미국 시장은 기술주가 다시금 하락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반면에 정책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에서는 미국의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기에 비해서는 네, 뭐 거의 다소 상승이 미미한 약하죠.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정유를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마진이 높은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단계 거쳐서 유입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유업종은 미국과 현재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구간이고 정제 마진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간 더 부진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원전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테마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되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원전주, 원전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시세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유 가격의 강세가 있다 보니까 곡물 공급의 감소 우려까지 겹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곡물 가격 자체는 약간 테마성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테마적인 접근에서는 할 수 있을 텐데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좀 줄여서 접근을 하는 게 낫고요. 실질적인 수혜에 대해서는 음식료 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국면에서는 워낙 그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국면이다 보니까 네. 그 주가가 다시금 반등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음식료 쪽은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키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에 비해서 국내 정유업체들의 주가는 다소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슈 전해주셨고 또 원전이 이제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슈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곡물 관련주들의 강세는 지금 시점에서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자세한 키포인트들 들어봤고 그러면 키워드로 정리를 해봐야겠죠. 시장의 6가지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일단 목재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목재 가격까지 이제 폭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키워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인도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리오프닝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방역이 해제된다라는 이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멘트 대란도 이어지고 있죠. 시멘트 관련주들 오늘 약간의 강세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체코의 신규 원전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수주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는 또 오늘 시장에서의 원전주들 체크해 보시고요. 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 순이익이 2배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철강 쿼터 협상이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재협상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으로 이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키워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6가지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는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을 또 인도의 리오프닝 소식으로는 하이브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또 시멘트에서는 고려시멘트 골라주셨고요. 체코 신규 원전 기대감에는 한전산업을 가지고 나오셨고 또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2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는 역시 SK하이닉스겠죠. 또 철강에서는 금강철강을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6가지 중에 3가지 골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하이브, 한전산업, 금강철강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6가지 그리고 3가지까지 추려봤습니다. 3가지를 고스톱으로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부터 알아볼 텐데요. 엔터주들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이브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하이브는 고입니다. 네, 이유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과 결부해서 주가가 선행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적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 실적이 좋다는 점은 이제 시장 자체가 기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주였거든요. 물론 뭐 음원 수익이 크긴 하지만은 콘서트로 예를 들어 보면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주였는데 코로나 중에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 했잖아요. 그쵸. 못 하면서 온라인 콘서트로 이 부분이 새로운 그런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코로나 이후에는 그럼 오프라인 콘서트가 함께 진행되면서 마진이 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단가 자체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약 2배 정도 비싼 걸 저희가 알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한 국면에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만 오는 그런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서트로 분산이 되면 이 부분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BTS의 콘서트를 예로 들면은 기존에 그 오프라인 콘서트만 진행을 했을 때보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함께 진행을 했을 때 이익이 2배가 증가를 하는 걸 저희가 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 콘서트 부분에서 없던 이익이 한 부분이 생기게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의 파이도 있지만은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엔터사이기도 합니다. 네. 시장만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엔터 사업의 비중이 5%라고 하면은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이죠. 30%가 크죠. 네. 넘는 규모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뭐 공연에 대한 이익 부분도 증가하는 요소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6배 이상의 시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또 다른 소비자들을 함께 향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플랫폼의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까지 함께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의 또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하이브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키워드에서는요, 한전산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한전산업 계속 고해도 되는 걸까요? 네, 한전산업도 곱니다. 네, 예. 이유 바로 들어볼게요. 당일 주가만 놓고 보면 강했잖아요. 네. 근데 주가와 주식의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할 업종과 종목이 있고 상승을 할 때 이거는 꼭 보유하고 가야 네. 되는 업종과 종목이 있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때가. 근데 이게 중복해서 그 공통적으로 요소가 되는 즉 상승을 하면서 보유하고 가야 되는 업종과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글로벌 정책과 부합을 하는 업종인지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글로벌과 우리나라 정책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핵심 부분에서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에서 중복되는 게 한전산업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사례 뭐 사고를 보면서 이게 원전 산업 자체가 글로벌적으로는 약간은 뒤처지는 산업이었어요. 신재생 또 다른 게 많았잖아요. 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새롭게 부각이 된 게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단어로 새롭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부각된 이유는 2050년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러한 화두를 던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게 그 내부가 밸브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정전이라든지 그러한 충격이 있게 되면은 원자력의 유출이 거의 100%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고의 위험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배제를 했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게 압력 용기에 담겨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격이라든지 정전이 되더라도 약 1개월 이상 정도의 기간까지는 누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고 부분의 방지도 가능하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같은 기가와트당 건설의 기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소형 모듈 원자로가 약 3분의 1의 기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전 사업을 향유하는 업체 같은 경우가 고정비의 절감이 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중점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번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선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는 그 새롭게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도 뭐 보완을 한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추가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번과 2번이 결부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적과 연결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의 원천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으로 높았던 매출 비중이 50%가 원전 쪽이었는데 이 부분이 배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한전 산업과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뭐 30~40% 오른다고 해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주가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다 장기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쿼터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금강철강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고일지 스톱일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금강철강은 스톱입니다. 네, 이유 들어볼게요. 큰 포인트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적과 연결되지 않는 테마성의 종목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고요. 이미 네. 시세가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 배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실적과 연관되지 않은 테마성의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다 보니까 스톱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 지금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테마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다루던, 많이 접근하던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은 이제 미사일에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네. 주가 같은 경우가 아주 짧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 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방산주 같은 경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빗대어 볼 때 이제는 시가전이 아니라 주요 건물들을 타격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점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 보니 거기에서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LIG 넥선이라든지 하나 네. 시스템 이런 쪽의 종목이 실적과 계속 연동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네. 뭐 방산과 관련된 방산비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성장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외 수주 같은 경우도 늘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주는 테마 쪽의 접근이 아니라 대형 쪽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체크하는 게 훨씬 네. 낫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테마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방산주 외에 조금 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업종이나 섹터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게 주도 업종을 파악하는 게 가장 큰 키거든요. 네. 분기 실적이 연속적으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성장의 국면에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연속해서 실적을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기판 업종 같은 경우를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에서 기판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거든요. 네. 매출은 볼륨이 큰데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건 저성장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발생을 하게 되는 국면입니다. 네. 여기서 프리미엄 제품도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전방 시장 자체가 좋은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주가를 보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이 업종의 사이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도 오르면 쉽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올해 실적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분기별 성장이 나타난다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0.22% 하락하고 있고요. 2729.1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사기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오전장의 부진한 모습을 이겨내고 지금 시각에는 약보합권까지 거의 올라왔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6,50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개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나타나면서 각각 2,138억 원, 외국인은 4,544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시초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만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빨간불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색인데요. SK하이닉스는 2.02% 하락하면서 12만 1,000원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네이버도 1.88%로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8%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와 카카오 1% 안팎의 하락세 나타내고 LG화학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52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92% 상승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931.7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전장에 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가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로 인해서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던 코스닥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각각 227억 원, 90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들은 1,42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전히 좀 파란불이 많은 상황인데요. LNF 0.15%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1%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7% 넘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7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을 내주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오후장에 보셨다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이슈와 특징주들 어떤 건지 짚어봐야겠죠?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와 특징주에 주목을 하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자, 오늘 3월 24일 목요일 신현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수 전략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스권장인데요. 어제 신현수 소통방송 때 조금은 빠질 거라고 미리 좀 경고를 했어요. 경고는 아니고 그냥 미리 좀 빠질 거다라고 언지를 해드렸었는데 빠져도 괜찮다. 오히려 빠지면은 사야 된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밀려주는 게 더 좋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박스권장이라서 넘어갈 생각이 확실하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은 내일 다시 되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린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다시 밀리면 사면 돼요. 왜냐면 종목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상승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종목별 상승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안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급등을 하죠. 3월 초서부터 2월 말서부터 3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원자재 가격들 급등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정유주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급등을 하니까 그쪽을 쫓아가지 말고 비료 사료 관련주를 보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쪽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건설 섹터 보라 했는데 건설주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그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진단키트도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주들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의료기기 관련, 원격 의료 관련주들. 그래서 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소프트센,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 올라올 때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박스권 장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딱 봤을 때에서는 폭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주고 또 밀리면 다시 매수하고 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국제유가 강세로 아침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했고 원전 테마가 강했고요. 그다음에 곡물 가격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현대사료, 한일사료가 아침에 강했으나 제가 아침 방송 실전매매 정수 오늘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많이 올라갔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 그쪽을 살 거면 차라리 최근 조정받았던 건설 중소형주를 보거나 아니면 바이오 헬스, 제약바이오 이쪽을 보거나 아니면 낙폭과대 IT 부품주를 눈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전매매 정수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신한수에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오늘 오후장에 또 폭등한 게 건설주들이 폭등했어요. 일성건설 지금 상한가 갔죠. 동신건설 급등 나왔죠. 그리고 범양건설도 급등 나왔고 서희건설, 남강토건, 남아토건 등등 건설주들이 지금 폭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하면은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팔고 다른 쪽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IT가 아니고 못간 이제 건설주 중소형주들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건 좋습니다. 그쪽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주들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래서 건설주 항상 움직이면은 리모델링 관련주, 건자재 관련주들 이쪽으로 매기가 다시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장중에 12% 갔다 밀리긴 했지만 SS바이오 움직였었고 미코 바이오메드 장중에 갑자기 확 움직였죠.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쪽에도 거래량을 봐서는 다시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장중에 종목별로 폭등 장세가 돌아가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떠 있는 이런 현대사료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살 수도 없거니와 건들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것들을 초보자들이 이제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쪽 말고 건설주들하고 그다음에 진단키트하고 의료기기 장비하고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뭐 정책주 뭐 순환매로도 예상할 수 그렇게 얘기를 풀 수도 있지만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수위원장 안철수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좀 흔들렸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 오늘 40%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물량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서 그런데 많이 떠 있는 것들은 흔들림도 심하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수산주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음식업종에서 고기 관련주. 그래서 미트플레이션 얘기 나오죠. 인플레이션 말고 미트플레이션. 그래서 고기들 가격도 올라간다 그래갖고 오늘 뭐 할인, 마니커 뭐 이런 종목들, 정다운 이게 뭐 소세지 관련주들 이런 거 움직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동원수산. 오늘 수산주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이 상한가 종목들의 그 시가총액을 보면 가볍습니다. 5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동원수산도 올라갔고 한성기업도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총액이 46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도 문제인 게 못 팔아요. 팔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1년에 가끔씩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올라갔다고 쫓아붙으시면 안 되고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000억 가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흔들 때 이제 물리면은 고생을 합니다. 뭐 이렇게 물량이 많으면은 막 팔아도 누가 막 사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지금처럼 이슈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러시아 항공로 폐쇄에 따른 수산물 가격 폭등. 그래서 지금 뭐 항로에 대한 운임비가 3배 가까이가 늘어났고 뭐 연어라든지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뭐 명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없다, 뭐 모자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연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0%가 지금 급등을 했다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가격 동향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90%가 폭등한 연어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킹크랩 가격도 지금 60%나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명태 가격 뭐 가격 상승하고 모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 이슈가 돼갖고 움직였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잘 팔아줘야 되는 거지 쫓아붙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도 없고 뭐 딱히 뭐 그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성정보인데요.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얘기했었던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소프트센 이런 애들. 그리고 비트컴퓨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한번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서 시초가가 강하게 나왔을 때 저는 노란톡방에서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인성정보 아침에 강했잖아요. 이렇게 강했을 때에서 팔았어야 되는 거고 쭉 다시 빠지면은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이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서 비대면 진료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그래서 보건복지부 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 진료가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뭐 얘기들이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움직였던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한번 움직였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한번 물려가지고 이제 고생한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잘 팔았거나 공략을 하려고 노리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질 때 바닥에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랩주노믹스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직도 안 꺾이죠. 요거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익률 70%인데 한번 넘어갔다가 물론 이제 4월달에서는 이제 무상지자 받고 권리락 떨어지면서 가격은 바뀔 겁니다. 수익률은 70%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갖고 있는 것들은 쭉 더 가져가셔야 되고 이쪽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키트도 아직 안 꺾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80.5고요. 생각보다 시장이 오늘 강했는데 이 정도로 강한 거는 저는 좀 별로 조금
조금만 더 약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한 2,700 초반서까지 밀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조금 깎이는.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 80.5 말씀드렸고 여전히 바이오 헬스 매력적인 종목이 많습니다.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중섭 파트너님은 시장이 지금 체력이 강한 모습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징주들 분석까지 좀 도와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